아이들 뭐 하나 보는 거면 대통령 구경하는 거면 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은 전 세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모든 인프라가 울산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문이수도 실제 광역시 중에서 제일 좁고 전체 강력철도의 수도권에는 한 40조 정도, 지방은 한개 노선에 지금 3조 정도. 특별전학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는데 단체장 혼자서 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경입니다. 울산의 인구가 80개월 넘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구 문제는 비단 울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텐데요. 그런데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도권인데요. 비수도권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값 상승, 교통체증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는 대한민국 지역 불균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 보도특집 4부작 지역 대개조 가능할 것인가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고요. 거꾸로 가는 균형 발전을 주제로 수도권 집중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직접 취재한 이영훈 PD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지역에 사는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 나누기 65세 이상 총 인구를 하면은 그 숫자가 바로 인구 소멸 위험 지수입니다. 그 숫자가 이제 0.5 미만이면은 소멸 위험 지역이고 0.2 이하로 떨어지면은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현재 그 전국에 228개 시군구 중에서 현재 그 소멸 위험 지역은 113개입니다. 228개 중에서 113개니까 시군구 절반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멸 위험 지역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2005년에는 33개였다가 2010년에 가면은 61개, 그리고 2015년에는 80개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00개를 넘어서서 102개, 그리고 이제 2022년 올해는 113개입니다. 예, 상당히 심각한 수치인데요. 그러면은 지역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주로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 40년 전만 해도 그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있는 이 큰 중소도시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소도시에서 좀 더 인근의 큰 대도시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KTX도 달리고 또 고속도로도 잘 돼 있고 하면서 시골 사람들이 학업을 위해서 또 일자리를 찾아서 지방 도시로 안 가고 대부분 수도권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디서부터 수도권이냐 하면은 과거에는 이 단순히 이제 서울하고 또 이제 서울 인근의 큰 도시 몇 개만 이제 이 수도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수도권이 그런데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서울 남쪽으로 수원, 성남 정도까지가 이제 수도권이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 남쪽인 동탄, 화성, 평택 그리고 이제 경기도를 벗어나서 충청도, 아산, 천안까지도 수도권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취재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경북 청도군은 대한민국 소멸 위험 지역 113곳 중에서도 고위험 지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경부선 철도가 지난 청도 유천마을, 밀양과 청도 중간쯤에 있어서 예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낮에도 길거리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큰 적산가옥을 보면 이곳이 상업적으로 꽤 발달한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약국도 있었습니다. 미용실을 했던 건물에는 빛바랜 간판만 남았습니다. 그나마 옛날 정미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추석식은 조금 중단집니다. 나라가 많이 쪄가보게 되면 지금은 어제도 쪘는데 오늘은 또 쉰다 이니까 손님이 싣고 와야 정고 저렇게 정신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방아를 찧었습니까? 옛날에는 자꾸 쪘지에 계속 돌아갔지에. 이곳은 과거에 유천 5일장이 쓰던 장터였습니다. 옛날에는 장터 억수로 컸어요. 뭐 청도 밀양 사람들도 다 오고 요 팔계동에 다 왔으니까 바가바가 끓었지 뭐 여기. 여기 한 90년도부터 장이 옳게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장군도 자꾸 없어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장군이 없어지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자꾸 덜 올 거 아닙니까? 여기 2010년도가 지역 개발 사업을 해갖고 자꾸 장도 안 되고 이러니까 주차장으로 하자. 그래 동네 그래 주차장으로 만들었어. 유천 마을에는 과거 이 마을의 영광을 말해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천 극장입니다. 옛날 거리를 재현한다고 최근 청도군에서 낡은 극장 건물을 새롭게 고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손님들이 참 많았어요. 예, 그때는 뭐 시간제는 돌리지는 않지만 하루에 한 번 돌리는데 하여튼 극장이 깡미였어요. 어떤 데는 좋은 극장에 오면은 좋은 영화 프로가 오면 가수들, 그래서 예. 또 배우들 가수 공연도 했습니까? 예예예. 여기 노래자랑도 많이 했고 탤런트들 가수들 이런 분들도 여기 많이 왔어요. 그때. 극장이 있었던 청도 유천마을. 한때 300가구가 넘었던 이 유천마을은 이제 100가구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다니는 청도행 버스가 이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초등학교가 그나마 유양거리입니다. 옛날에 저희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60년도, 그 70년도 사이인데 그때만 해도 한 800명 정도 학생 수가 참 많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초등학생 한 14명 정도. 예, 아이들 뭐 하나 보는 거면 대통령 구경하는 거면 더 어렵습니다. 유천초등학교는 언제 문을 닫을지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렇게 많았던 유천마을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유천 사람 전부가 여기로 이사를 온 건 아니겠지만 유천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 바로 대한민국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면적은 전국 토의 10%를 좀 넘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좁은 땅에 삽니다. 이런 집중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이제 50.3%를 차지하면서 약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그 현실이고, 근데 이러한 사실은 50.3%라고 하는 게 대단히 이례적인 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굉장히 그 심하다고 하는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가 안 됩니다. 28%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유럽에서 수도권 집중이 좀 심하다고 하는 나라가 영국,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18%, 영국이 12.5%, 그러니까 20%가 채 안 됩니다. 예. 인구는 절반이 수도권에 살지만 수도권에 대한 경제적인 집중도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1000대 기업 본사의 86.9%가 수도권에 있으며 100대 기업의 본사는 무려 9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신용카드 사용액의 75.6%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도시 간의 평균적인 소득 격차는 2014년에 368만 원이었지만 2019년엔 766만 원으로 그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이 이게 수도권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취약성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임팩트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취약성이 다 노출이 되는 어떤 그런. 의료 인프라 또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큽니다. 울산시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5위입니다. 울산시는 국공립병원 같은 공공병원도 현재 부족합니다. 서울시의 공공병원은 21개, 광주시의 공공병원은 8개, 대전시도 7개나 됩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공공병원은 단 한 곳뿐, 그것도 시립노인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그 생명과 직결되는 그 진료를 우리가 필수 의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수 의료에는 뭐 중환자도 있고 실도 있고 응급 이렇게 치료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그 소아과도 있어야 되고 또 산부인과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인프라가 울산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문의 수도 7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적고 병상 수도 제일 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공공병원을 지어놔도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역의 공공의료원마다 필수 진료 과목에 의사가 없어서 몇 년씩 휴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의 그 연봉은 진짜 말도 안 되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예, 뭐 어떤 데는 뭐 3억을 줘야 뭐 없다, 뭐 5억을 준다, 뭐 이런 소문들이 날 정도로 지방에서는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그분 그렇게 구해 놓으면 그럼 여기서 상주를 하느냐? 그러니까 상주하는 비율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 표는 전국 시도의 표준화 사망률입니다. 표준화 사망률은 연령에 따른 사망률을 제외하고 도시별 사망 수준을 비교한 것인데 표에서처럼 울산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부산시라든지 서울시에서 살았더라면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제 울산에서는 죽는 비율이 더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뇌졸중이 왔다, 그래서 빵 터졌다 이러면 빨리 가서 뇌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장 혈관이 막혔다 이러면 빨리 수술을 해서 살릴 수 있는 환자들도 울산에 이제 의료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못 살리는 경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암을 비롯한 중병에 걸리면은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는 울산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서울대병원, 아산, 세브란스 뭐 이런 빅5 병원들이 환자들 전국에 있는 환자들을 다 이렇게 빨아들이다 보니 이제 뭐 울산에 계시는 시민들도 이제 암이 걸린다. 막상 이제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러면 좀 고민을 하다가 서울로 가는 케이스를 주변에서도 많이 보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지만 인구 감소 폭이 지방은 수도권의 7.3배나 됩니다. 특히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의 수만 9만 1,000명. 이 숫자는 그 해에 이동한 전체 청년 인구의 55%나 됩니다. 울산시의 경우 무려 80개월이 넘도록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 8월 한 달에만 1,179명이 감소했는데 올 1월부터 8월까지 순유출 인구가 7,500명이 넘습니다. 1년으로 치면 10,000명 이상의 울산 인구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올 8월에 순유출된 인구의 73%가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울산의 청년 인구 감소율은 3.5%로 부산의 2.4%, 경남의 2.6%보다 훨씬 높습니다. 울산 하급 연령층 인구의 전출자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울산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그 대학교는 4개밖에 없고 종합대학은 이제 1개밖에 이제 없는데요. 인구 우리가 이제 대학교 그 측정을 할 때 인구 10만 명당 몇 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울산의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0.3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체 광역시 평균은 0.6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대학교 자체도 상당히 좀 취약한 이 수적으로도 그런 면이 좀 있고요. 2020년도에 울산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이제 1만 2천
지역인데요. 울산은 대학 진학률이 한 80%가 됩니다. 그래서 1만 2천 명 중에 10,000명이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울산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은 5,800명, 6,0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울산의 청년층이 바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산시 인구는 서울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4년제 대학 수는 40분의 1입니다. 또 전라남도의 인구는 울산의 2배에 불과하지만 4년제 대학은 12배나 많습니다. 사실 국토 균형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지역 불균형입니다. 국회 강민정 의원실에 의하면 서울대 정시 합격생 78.4%가 수도권 출신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는 4,861만 원, 지방 국립대 평균 지원비 1,851만 원의 2.6배나 됩니다. 지방 국립대보다 서울의 사립대가 더 많은 정부 예산을 받고 있고 그 격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순위를 보면 지방 국립대인 부산대는 15위, 경북대는 19위입니다. 1위부터 14위는 서울과 수도권의 사립대입니다. 1976년에 부산대의 인문계 최고학과 표준 점수는 연세대와 비슷했지만 86년엔 연세대 바로 아래, 96년에는 중앙대에 밀리더니 2005년에는 홍익대에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학령 인구가 줄면서 대학 입학자 수는 줄어드는데 정원의 입학생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 이 표에서처럼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의 모집 인원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월등합니다.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의 전형을 적극 활용해서 대학생 수를 늘리고 있는 반면에 지방 대학들은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명문대학이 죄다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연구기관도 전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가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연구소 85%가 서울을 포함 수도권에 몰려있고 10억 원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기업의 90%가 또 수도권에 있습니다. 흔히 미래산업의 총알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바이오 산업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비싼 땅값과 같은 고비용을 감내하면서도 수도권을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인재 유치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울산만 하더라도 현대차 공장은 울산에 있는데 현대차 연구소는 경기도 남양주 쪽에 있고요. S51 같은 경우 R&D 센터가 마곡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 일자리와 인재에 계속 꼬리와 꼬리를 물고 가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일단은 과감하게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공장이 있는 지역이든 어떤 그 지역에서 어떻게든 인재를 흡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우선은 상당히 그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말이지만 수도권 청년들 사이에서는 취업 난방 한계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서 먼 곳에는 취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용인 쪽이나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판교가 있고 테크노밸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다들 안 가려고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 경기 쪽 이제 이쪽에 아무래도 이제 그 대기업의 본사 이제 이런 게 많이 몰려 있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가 경기도 인근에 많이 서울 경기 인근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 다른 지방에서도 지방 청년들이 서울로 많이 올라오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또 안 내려가려고 하고 있고. 지방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도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만 하더라도 지방에 가면 이제 여가거리, 즐길거리 이런 게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시설도 조금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조금 내가 충분히 여유롭고 조금 즐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죠. 수도권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외 지역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다가 35%, 가급적 지원하지 않는다가 31% 정도로 대략 66% 정도의 수도권 청년들이 지방 취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근무를 기피한 이유로는 60% 정도가 생활, 문화시설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벤처밸리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들이 이곳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 판교 벤처밸리를 본따서 지방에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도심 융합 특구입니다. 왜 도심 융합 특구지가 필요하냐? 수도권 초집중을 막아야 되고 첫 번째가. 그다음에 지역 인재가 유출된 걸 막아야 되고 지방 경제가 쇠퇴된 걸 막아야 되겠다. 이걸 하려면은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성장 거점이 있어야 되겠는데, 즉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5개 광역시 도시에 대도시에 이런 성장 거점이 좀 있어야 내가 볼 때는 그게 파급력이 생길 수가 있다. 즉 산업과 주거와 문화가 융합이 된 어떤 고밀도의 혁신 공간. 이게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래요. 그런데 지방도시의 융합특구는 시작한 지 2년이 다 됐지만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자는 도심 융합특구 특별법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울산시의 사정은 더 딱합니다. 울산을 제외한 4개 도시는 이미 특구 지정을 마쳤지만 울산시는 특구를 어디 지을 것이냐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울산만 특구 지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의 수도권은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남쪽으로 성남, 용인, 수원 정도가 수도권이었다면 이제는 수원 아래 동탄을 지나서 평택까지, 더 나아가 그 아래 충남 천안시도 수도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천안시 안서동에는 종합대학교만 무려 5개나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개 동에 가장 많은 대학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구 120만에 종합대학 달랑 한 곳뿐인 울산시로서는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천안시 인구는 올해 68만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도 벌써 120만을 넘어 울산보다 인구가 많고 용인시와 고양시 또한 100만을 넘었습니다. 성남시와 부천시는 곧 100만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수도권이 넓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 광역철도 덕분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전철역인 1호선 소요산역에서부터 수도권 최남단 전철역인 아산시의 신창역까지 그 거리는 무려 170km에 이릅니다. 부산 대구의 2배에 이르는 거리지만 그 먼 거리를 전철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소위 공짜로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넓어졌다. 천안을 비롯해서 뭐 의정부까지 인천까지 다 지금 하여간 소위 그 지하철이 가는 편이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권이 엄청 커진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천안 가서 점심 먹고 오자. 그 친구들이, 노인네들이 이제 그걸 우르르 가서 천안 가서 이제 먹고 오면 뭐 교통비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방 도시를 잇는 최초의 광역 전철이 올해 생겼습니다. 바로 울산 부산을 잇는 동해선 복선 전철입니다. 수도권 전철이 만들어진 지 47년 만에 겨우 생겼습니다. 하지만 동해선 광역 전철은 달랑 4칸. 종점인 태화강역에서부터 승객들은 서서 갑니다. 종점인 부전역까지는 1시간 30분이 걸리는데 부전역까지 서서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철도 투자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전체 강력철도의 투자 비중을 보면 수도권에는 한 40조 정도 투자를 하는데 13개 노선에, 지방은 1개 노선에 지금 3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수도권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골고루 잘 갖춰져 있네요. 이게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나라의 그 균형 발전의 척도가 되는 것이 그 나라의 정부가 있는 수도하고 그 나라의 2번째 도시와의 격차입니다. 부산시가 한국 2번째 도시이지만 뭐 부산시가 서울과 비교가 됩니까? 부산하고 대구, 광주 및 대한민국 지방 대도시 전부를 모아도 서울 수도권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그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 서열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는 서울에 다 있지만 이웃 일본만 봐도 10위 안에 드는 대부분의 대학이 지방에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보면은 중국 최고 8성급 대학은 대부분 지방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인 일본의 교도대,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미국의 하버드, 예일 대학교, 이 명문 대학들이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모두 지방 대학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말 중에 한강 이남에서 뭐가 최고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최고는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굳어진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네, 그런데 말이죠. 각종 선거가 치러지면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하나같이 외쳤던 게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그게 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죠. 이제 가장 큰 원인은 그 중앙 정부가 이 권력과 힘을 지방에 안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앙 정부가 꼭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세금을 거두게 되면은 지방 정부가 가져가는 지방세보다 중앙 정부가 가져가는 국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거둬들인 이제 국세를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지방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말은 지방 분권이니 뭐 지방 자치니 하지만은 지방 정부는 돈 좀 더 달라고 중앙 정부의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근원적인 문제는 손을 안 대고 지방 시대다,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만 앞서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도 지역 불균형이 오히려 커지면서 커지면 커졌지 전혀 개선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을 취재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균형 발전이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퇴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 대한민국 정부의 1년 예산은 300조 정도였지만 올해 대한민국 예산은 10년 전에 비해서 2배나 되는 600조를 넘었습니다. 나라는 부자가 됐는데 지방은 왜 이리 가난할까요? 그것은 나라가 거둬들이는 세금 중에서 중앙정부의 세수가 되는 국세가 유독 많습니다. 근데 지자체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 재정 자체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방 재정은 국세 지방세에서 국세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뭐 8대2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이 지방세의 어떤 비율을 높여서 지자체의 그 재정 여력이 충분해야지만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 있는 그 지방 그 지역 그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갈 수 있지 계속 중앙정부 의존적으로 이것을 정책을 그 수립하고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거든요. 국민 세금을 거두면은 그 중에서 80% 정도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20% 정도만 지방정부가 세금 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55대 45 정도로 지방정부의 몫이 우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국세를 거둬서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지방정부를 돕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체 세금 수입은 평균 30% 정도지만 나머지 70%의 지방재정은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어떤 곳에 쓰라고 용도를 정해주고 돈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은 지방정부도 사업비의 절반을 대야 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지방정부는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중앙정부의 보조금 사업에 돈을 대느라 있는 돈마저 마를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분권의 핵심은 지방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겁니다. 액수만 크지 실제로 지방에서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교부세입니다. 교부세는 지역의 형편에 맞춰서 물론 논란이 많지만 그 일단 재량을 주는 돈이거든요. 근데 중앙에서 오는 돈의 핵심이 교부세와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조건을 걸고 주는 거죠. 그리고 더 액수도 더 많아요. 교부세보다 훨씬. 그래서 지역이 정말 우리 지역은 뭘 필요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별로 없게 되는, 그래서 분권이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는 지방정부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마음껏 설 수 있는 교부세를 늘려줘야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가 교부세와 보조금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이유는 지방 정부의 재정을 중앙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소멸 대응기금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조씩 주기로 돼 있는데 그건 원래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돈이잖아요. 그럼 지역소멸 지역에다가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이걸 또 공모사업을 하더라고요. 제안서 내. 그러면 이제 중앙이 의도대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것도 역시 또 매칭을 해야 될 거고. 더군다나 그 자기들이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좀 재량을 갖고 뭐 해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으로 이건 그 안 돼. 돼. 이런 거를 중앙이 결정합니다. 돈이 없는 대한민국 지방도시는 도로 하나 놓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울산시의 옥동과 농소를 잇는 2회로가 착공 12년 만에 겨우 완공이 됐습니다. 이 도로 건설 중에 울산시장이 4명이나 바뀌었습니다. 2회로는 웅촌 쪽에서 올라오는 국도 7호선과 연결이 돼야 재기능을 하는데 1.6km도 채 안 되는 이 구간 개통은 빨라야 내년 10월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양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국도 24호선은 언제나 차가 밀립니다. 울산시는 또 다른 우회도로를 건설하고자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비 신청은 좌절됐습니다. 경상남도도 마산과 부전역을 잇는 복선 전철에 전동 열차 구입비를 나라에 신청을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아서 개통은 훨씬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방세의 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거치죠. 이미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부세가 있잖아요. 교부세도 또 인구 기준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에 반이 가요. 그럼 보조금 중에 균특이 있긴 하지만 보조금이 70조가 넘어요. 70조가 넘는 보조금 중에 수도권에 저는 최소한 반은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돈이 수도권에 더 많이 쓰지고 있어요. 예산이. 특광역시 중에서 도시 철도가 없는 도시는 울산뿐입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약간 더 많은 대전시와 광주시도 20km 넘게 도시 철도를 운용 중입니다. 울산 시민에겐 꿈의 철도, 울산 트램은 지금 건설해도 10년 뒤에나 타게 되는데 아직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울산시의 대중교통 환경은 정말 열악합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률은 2019년 기준으로 고작 15.8%입니다. 부산과 인천, 대구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20%를 넘고 서울시는 무려 46.9%나 됩니다. 반면 울산시의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40%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 되면 울산시의 간선도로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여전히 후진국형 교통체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균형발전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2005년에 균형발전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재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약칭 균특회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균특회계 예산은 매년 10조에 이르는데 문제는 균형발전에 쓰라고 만든 균특회계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경기도가 받는 균특회계 보조금이 6,200억 원이 넘고 서울시가 받는 균특회계 보조금도 1,490억 원이나 됩니다. 반면에 올해 울산시가 받는 균특회계 보조금은 고작 850억 원입니다. 특히 울산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중구는 올해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 균특회계 보조금이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103억 원이나 줄어서 올해는 35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반면 경기도 김포시는 작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해서 올해 받는 균특회계 보조금이 27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국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균특회계에서 보조하는 광역철도 예산의 93.7%에 해당하는 2조 6,770억 원이 오로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됐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또 신안산선 복선전철, 그리고 신분당선을 건설하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써야 할 돈이 거기에 쓰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당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기존의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 안에 있는 사업들 중에 수도권, 그러니까 광역철도나 요즘 GTX나 이런 것처럼 뭐 포천이나 이제 경기도 가에서 연결되면서 서울로 연결되게끔 접근성을 완화하는, 접근성을 좋게 해주는 그런 류의 이제 그 기반 사업들 같은 것들이 일부 이제 이 사업 회계 범위 내에 기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도 내에도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낙후 지역이라고 지정하는 특별히 못 사는 지역, 인구가 없는 지역 이런 데 대한 사업들이 사실적으로는 들어가 있고,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수도권인 경기도 내의 낙후 지역을 위해서 균형 발전 예산을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아까 얘기하는 수도권 안에서도 격차가 있다 그러는 건데, 근데 이제 사실 경기도 안에서 경기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고, 경기도라는 곳에서 그럼 경기도 내에서 그럼 그 문제를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될 일이지 전국적인 차원은 아니잖아요. 경기도를 하나를 묶으면서 충분히 경기도는 경기도의 낙후 지역을 경기도의 저희 많이 그 부유한 지역에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죠. 심지어 서울의 부자 동네인 강남구와 서초구에도 이 균형 발전 예산이 지원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희석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에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정권별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점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자포자기 같은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에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근데 돈을 줬으니까 우리는 면피를 했어요 라는 심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만나보면 지금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 이런 식으로 개념이 바뀐 것 같아요. 올해 서울, 경기, 인천에 배분된 균특 회계 예산은 전부 1조 5,233억 원. 전체 균특 회계 예산의 17%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도권 교통망 확충에 쓰인 균특 예산만 무려 6조 9,356억 원이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방의 돈은 자꾸 빠져나갑니다. 울산의 1인당 총 생산액인 GRDP는 독보적으로 전국 1위입니다. 부산의 2.4배나 됩니다. 그러나 울산의 1인당 개인 소득을 보면 서울에 이어서 2위이고 부산보다는 고작 1년에 200만 원 정도 많을 뿐입니다. 울산의 1인당 총 생산액의 절반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울산시가 내는 국세가 1년에 18조 원 정도 됩니다. 자동차 기름값의 60% 정도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전액이 국비입니다. 울산에 전국 굴지의 정유회사가 2곳이 있으니 이들이 내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1년에 10조 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울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액체 화물에 대한 관세가 7조 원, 그리고 울산의 대기업들이 내는 국세가 1조 원 정도 해서 울산은 매년 18조 원의 돈을 국세로 중앙정부에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울산 시민들은 돈을 버는 족족 타지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울산의 화폐 환수율은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 울산 지역 내에서 서비스 경쟁력이 미흡하다 보니까 울산 거주자 총 소비 중에 타 지역으로의 순유출 비율이 4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주로 쓰느냐 하면 관광산업, 그리고 외식산업, 그리고 전문 의료 서비스, 그리고 유통업, 이렇게 한 4가지 분야의 유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울산에는 1군 아파트 건설사가 없습니다. 울산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때 그 돈은 전부 서울이나 타지방 건설사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중앙의 1군 건설업체들이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지방의 주택자금을 다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소위 재정권, 조세권을 지방정부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데 좋은 기업이 경남에 온다. 그러면 10년간 법인세를 유예하고 10년에서 20년간은 또 법인세율을 한 5% 지금 22, 3% 되는데 10%를 또 10년간 더 주고 이런 상당히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또 지방대학 육성해줘야만이 그 인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 육성, 조세 정책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지방정부가 살아나지 지금 행태로 5년 가버리면 다시는 균형 발전을 할 수 없을까 이거.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 또한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기존에 있던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새로이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애초에 시행령을 갖춘 부총리급 조직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통합 이제 좀 축소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부총리급도 아니고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인원도 대폭 축소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장관급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장관급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빠지게 되면서 이제 기능도 축소되고 권한도 축소되면서 과연 자치 균형 발전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 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1극 체제의 대안으로 제시가 됐던 것이 바로 메가시티였습니다. 국토의 권역별로 메가시티를 조성해서 국가기관이나 국가 기반 시설을 이전해 오자는 취지였고 이미 선진국에서도 성공한 사례이기에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에 울산시는 메가시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울산, 경주, 포항을 잇는 해오름 동맹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위임한 사람입니다만은 도시의 미래 관련된 사람이고 우리의 일상들,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인데 당장 어쨌든 이 얘기가 지난 한 5년 동안 쭉 지속되어 왔고 그 결과물로서 특별연합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을 단체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우리 시민들의 미래 관련된 얘기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되는 부분들은 계속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 메가시티였는데 울산시는 메가시티 중단을 선언하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습니다. 메가시티 중단으로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특별연합에 지원하기로 한 균형발전 사업비 국비 35조는 이제 그 돈을 받을 주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수 지자체 간 서로 협력해서 서로 연결해서 그 시나 도를 넘는 지역들의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지자체를 통해서 하려는 그 내용들이 확정이 되어야 또 다음 단계들을 예산 당국에서는 논의할 수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죠. 저희한테는. 예. 네, 지방도시 가운데서도 특히 울산의 상황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거론된 것 중에 균형발전 예산부터 좀 거론을 해보자면요. 이게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쓰려고 만든 예산인데 수도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참여정부가 균형발전 의지를 갖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방정부의 그 각종 지원 사업에 이 균특회계가 전액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정부가 자꾸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균형발전 의지가 점차 퇴색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균특회계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아무나 빼먹는 예산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부자 동네인 서울의 강남이나 서초구도 이 균형발전 예산을 쓰는 이 가난한 지방 정부가 볼 때는 막 기도 안 차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수도권의 집중화 문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울산에서도 경남에 이어서 사실상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메가시티 중단 선언 이후에 나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BNK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주된 내용이 이제
지난 10년간 그 부울경 지역에서 28만 명이 순유출됐다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이 숫자는 이제 대구나 광주, 대전 같은 전국의 6개 경제 권역 중에서 인구 유출이 이 부울경이 제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28만 명 중에서 20대가 무려 18만 명으로 절반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만 명의 20대가 제일 많이 이제 간 곳이 바로 수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부울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시장과 또 경남지사가 이 메가시티를 중단을 하면서 수도권 집중에 대한 그 뭔가 이 다른 제안을 제시를 했었어야죠. 이미 부산과 울산 사이에는 이 고속도로와 국도 또 이제 복선 전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향후 그 울산 남부권에 10만 신도시도 들어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울산 부산 간 또 이제 광역철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차 이제 울산과 부산이 그 하나의 생활권이 되는 그런 미래가 보이는데 그 시 경계를 따진다는 것이 과연 그 장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령 우리가 이제 수도권 사람들에게 당신이 서울 사람이냐 또 경기도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비슷하죠. 그 하루에도 12번씩 뭐 서울과 경기도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오가는데 어디가 경기도고 또 어디가 서울인지 그 경계조차 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영훈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의 문제점과 원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종시를 행정 중심 도시로 만들어서 행정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했고요. 또 혁신도시를 통해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지역 균형 발전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 동안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요. 이 5년 동안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균형 발전은 할 수 없다. 이런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도특집 지역 대개조 가능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순서 거꾸로 가는 균형 발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